내가 복숭아 두 알을 외간의 밭에서 따왔고 선이 고 기집애가 그것을 냇물에 씻고 있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맹세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사내가 따귀를 때렸었다. 거친 욕설과 함께. 그가 뭐라고 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젖은 옷을 말리다. 이동하. 읍내를 빠져나온 택시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무지막지한 속도로 내달렸다. 다행히 길은 내내 텅 비어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 좁은 도로는 산허리를 돌아들며 우불꾸불 뻗어 있었고 게다가 전날부터 내리고 있는 비로 상당히 미끄러웠다. 갈수록 좁아지는 골짜기를 줄기차게 파고들기 20분 남짓 개울 건너 작은 들판 저쪽으로 낯익은 마을이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났다. 조수석에 돌덩이처럼 굳었던 사내가 왼손을 엉거주춤 쳐들었다. 정작 차를 세워달라는 말을 뱉어낸 것은 그러고도 조금 지나서였는데 긴장 탓에 아주 꽉 잠긴 목소리여서 운전기사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기사는 눈치 빠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와요? 여서 내릴라고요? 운전기사가 뜨악한 얼굴로 물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기 아이라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텅 빈 도로가 산발치를 돌아 뿌연 빗속으로 머리를 감추어버렸다. 빛발은 가늘고 성기였지만 바람이 꽤나 성가실 것 같았다. 조수석의 사내는 서둘러 요금을 치른 다음 차에서 내렸다. 큰 키에 비쩍 마른 체구였다. 수쩍은 반백의 머리가 금세 갈기갈기 흐트러졌다. 못지않게 마르고 길쭉한 얼굴은 만성적인 불면증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거칠하고 활기가 없었다. 얼굴이 금방 젖었지만 우산을 펼쳐들 생각은 않고 그 자리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거침없이 획 방향을 바꾸더니 읍내를 향하여 꽁지 빠지게 달아났다. 마치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다 그를 유기하고 도망이라도 치듯이. 산의 멍한 시선이 그것을 쫓고 있었다. 꽁무니로 하얀 물보라를 안개처럼 피어 올리면서 차는 금방 산모롱이를 돌아 사라지고 말았다. 비로소 사내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비에 젖어서 더 검고 말끔해 보이는 도로는 여전히 휑하니 빈 채였다. 중앙선이 한결 선명하였다. 도로 위쪽은 산이었다. 경사가 완만한 산등성이는 여름산답게 숲이 무성하였고 전날부터 줄곧 개질거리고 있는 비로 온통 습기차게 느껴졌다. 도로 아래쪽은 개울이었다. 강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꽤나 폭이 넓은 그 개울은 그간의 가뭄 탓으로 바닥을 거의 드러낸 채였다. 그나마 좁다랗게 흐르는 냇물이 황토빛을 띄어가고 있었다. 상류 쪽으로는 제법 비가 내린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비록 빗속에 내팽겨쳐진 기분이기는 해도 눈에 띄는 사물들이 그닥 낯설지는 않았다. 너무 일찍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 산천이던 까닭이었다. 그가 태어나서 10살 남짓 되기까지 살았던 마을은 개울 건너 그리고 좁장한 들판 저 안자락에 숨고 싶은 듯 주저앉아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죄다 챙겨보아도 고작 30호 남짓이었다. 먼 빛으로 보아 양철 지붕이 더 많아진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데가 없는 듯 싶었다. 동구 앞길에 차가 2대 비에 젖고 있었다. 하나는 소형 짐차가 분명하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승용차 같았다. 그 여름에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던 것을 그는 기억해냈다. 서너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잘려나간 모양이었다. 그래서일까 마을이 어쩐지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제서야 사내는 우산을 펼쳐들었다. 비가 많이 숙졌다고는 해도 하늘은 잔뜩 흐린 채였다. 음울한 날씨에 습기찬 바람까지 거칠어서 초여름치고는 적잖게 썰렁한 느낌이었다.
골짜기를 타 내리는 바람을 맞받아 우산살이 금방 꺾어질 것처럼 팽팽하게 휘어졌다.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쥔 채 그는 잠시 갈등에 빠졌다. 이제부터 부딪힐 일들이 몹시 곤혹스럽게 느껴진 때문이었다. 어쩌다 고향에 발길을 들여놓을 때마다 매번 치르곤 하는 감정이었다. 때론 그것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나머지 만사를 포기하고 되돌아 서버린 적도 없지 않았었다.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거칠게 활키고 드는 바람을 우산으로 힘겹게 버티면서 그는 담배를 뽑아 물었고 여러 차례 실패 끝에 간신히 불을 댕겼다. 마침내 깊이 한 모금을 빨아들인 다음 고개를 쳐드는 순간 묵중한 무엇인가가 코끝을 스치듯 세차게 지나갔다. 그는 반사적으로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고 우산이 뒤로 훌렁 뒤집어져 버렸다. 대형 유조차 한 대가 거센 돌풍을 일으키며 도로가 꽉 차게 치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얼이 빠진 채 한참을 멍청하게 서 있었다. 사내는 담배를 힘주어 뻑뻑 빨아댔다. 하지만 입안이 허전할 뿐이었다. 그제서야 불이 꺼진 사실을 그는 깨닫고 혼자 개면쩍어졌다. 담배개비의 중동이 부러진 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다시 새 것을 뽑아 물고 몇 번씩이나 라이터를 켜대다 말고 그는 문득 고개를 쳐들었다. 길 건너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그는 알아보았던 것이다. 누른 비옷을 뒤집어 쓰고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은 사람은 외가 쪽으로 아웃벌되는, 그러니까 아직 고향의 뿌리를 받고 사는 그의 몇 안 되는 인척 중 하나였다. 이미 10년 넘게 이장직을 맡고 있어 신물이 나지만 그렇다고 노인네들한테야 떠맡길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언젠가 푸념하던 소리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들이 어디 남아 있어야지 뭐. 요새 아들은 지엄에 전만 떼딱하마 그 길로 서울이다 어디다 하고 안내 빼뿌리나. 그라이 꺼내 동네 일할 놈이 있어야지. 그 이장도 이제 40줄로 들어선 참이었다. 와 이래 늦습니까? 이장의 얼굴은 날씨보다 굳었다. 검게 그을은 이마에 일찌감치 골을 파고 자리를 잡은 여러 가닥의 주름살이며 광대뼈 아래 우묵하게 꺼진 볼따구니의 그늘 따위가 간단하게 10살 정도는 더 얹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 이장 기분이 바닥인 것은 적잖게 날씨 탓일 터였다. 오늘의 일을 자청하여 떠하는 것도 웬만하면 굳은 날씨를 피해보자던 제의를 묵살하고 굳이 이 날짜를 고집한 것도 이장 자신이었던 것이다. 맘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곡괭이를 댈 일이 아니라고. 이런 일에는 다 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요지부동 완강했던 터였다. 햇볕 짱짱한 날이라고 해도 내키지 않는 노릇이었다.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기로 들자면 오히려 내쫓길 법하다고 사내는 생각하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참여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다시피 한 자도 이장이었다. 이 성가시기 짝이 없는 작자만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대체로 그래왔듯이 적당한 핑곗거리를 둘러대고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으리라. 자네 욕보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았다. 정작 얼굴을 마주한 것은 꽤나 오랜만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살뜰하게 나누어 가질 말은 없었다. 사내는 건성으로 몇 마디 날씨 걱정을 했고 이장은 입을 꽉 다문 채로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따름이었다. 잿빛 구름장들이 층층이 내려앉은 하늘은 더없이 음울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사내도 고개를 쳐들었다. 빛이라곤 한 점도 찾아볼 데가 없고 천지간에 젖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로에서 벗어나 산길을 조금 오르자 누른 차일이 하나 보였다. 비를 가려보자고 동원한 모양이었다. 널따란 텃밭은 비 맞은 푸성귀들이 싱싱하고 가편으로는 복숭아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더러 복숭아를 따먹곤 했던 기억을 사내는 얼핏 떠올렸다. 그 텃밭은 외가 쪽 소유였으므로 간혹 어머니도 이른 아침 푸성귀와 함께 이슬에 젖은 복숭아를 몇 알씩 따오기도 하였다. 그때만 해도 이 나무들은 얼마나 왜소했던가.
소득을 기대하기엔 이제 너무 늙어버린 거의 고사목이 되어버린 복숭아 나무들을 사내의 무연한 눈길이 더듬고 있었다. 차일 아래에는 세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한가하게 담배들을 태우고 있었다. 셋 다 진작 환갑을 지났을 노인네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은 쪽은 꽤 낯이 익다고 생각하며 사내는 다가갔다. 먼 길 오니라고 네 욕받제. 노인이 먼저 엉거주춤 허리를 펴며 말하였다. 이상스럽게 생긴 우이 속에서 쪼글쪼글 늙은 얼굴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에게는 역시 모호한 상대였다. 그저 외가 쪽 어른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뿐. 하기야 다른 피부치라곤 있지도 않았다. 사내는 어쨌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서울서 나섰더나? 해벌쭉이 웃으며 노인은 적망케 물었다. 그나마 요기는 하고 오다가 국수 한 그릇 했습니다. 사내는 머뭇거리다가 호칭은 생략한 채로 인사치레 삼아 대꾸하였다. 괜한 일로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기와 괜한 일이고 고생은 또 무슨 고생. 뜻밖에도 노인이 완강한 투로 반문하였다. 사내는 대꾸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의당 해야 할 일 하는 거 알겠나? 장족하는 그래 생각 안 하나? 촐로다운 완강함에 질린 사내가 이번엔 황망히 대꾸하였다. 아무렴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아저씨 뻘이 되는 어른이시다 하고 노인의 얼굴에서 낯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새삼 뜯어보았지만 더 이상 짚히는 기억은 없었다. 다른 두 사람은 작업을 위해 동원된 인부들이 분명했다. 둘 다 늙고 야위고 그리고 군기로 찌들린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답게 아주 편안한 표정들이었다. 한참 늦기는 했지만은 인자부터 살살 올라가 보입시다. 이장이 일행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그런데 성님은 왜 그러고 왔어요? 어디 선보러 가는 사람 같네요. 양복바지에 단화를 신은 사내의 아랫도리를 딱하다는 듯이 한참을 내려다보던 이장이 혀를 끌끌 차고 나서 여벌의 우이를 하나 꺼내 사내 앞으로 내밀며 다시 말하였다. 이거 좀 험하기는 하지만은 그 우산보담시 100번은 낫을 거 있긴 해. 대강 뒤집어 쓰소. 사내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제부터 올라야 할 산을 그는 쳐다보았다. 비에 흠씬 젖은 숲이 산등성이를 두텁게 뒤덮고 있었다. 사내는 이미 망가진 우산을 미련 없이 내던지고 나서 잠자코 우위를 껴입었다. 겨드랑이 깨가 허전하고 두엄내 같은 것이 폴폴 났다. 사내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굉음을 들었다. 지척기관에서 쇠의 이빨들을 맹렬히 갈아대는 소리였다. 바로 코앞 귀때기 옆에 포크레인 하나가 시동이 걸린 채 이제 막 움찔움찔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포크레인은 작업장에서 흔히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싶을 만치 앙증스럽고 조그맣고 깜찍이도 귀염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출고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았다. 차체는 전반적으로 밝은 오렌지색이었고 앞으로 당당하게 치켜든 외팔에서는 쇠붙이에 저 강인한 은빛이 넘쳐나고 있었다. 아마도 그런 인상 때문인지 그 물건은 실제 작업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것. 덩치가 다소간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락없는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운전석에는 당연히 운전기사가 올라앉아 있었다. 28쯤이나 될까?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보일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 자리에 붙박인 인형이기나 하듯 포크레인 기사는 무심히 기계 조작만 하고 있을 뿐 달리 이렇다 할 표정이 없었으므로 일견 기이한 느낌까지 들었다. 포크레인의 위력을 실감한 것은 금방이었다. 텃밭을 지나자마자 거기서부터는 아예 길다운 길이 없었다. 허리까지 차는 풀숲 사이로 산 짐승들이나 다녔을 법한 길 같은 게 있는 듯도 싶었으나 그것마저 칙 덩굴이며 갈퀴풀들이 온통 뒤덮고 있어서 어디로건 감히 발을 들여놓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산은 무성한 계절을 향하여 끝없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포크레인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숫제에 불가능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포크레인은 그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흡사 거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쇠의 외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 좌우로 두어 번 흔들기만 해도 덩굴들로 잔뜩 얽혀있던 숲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길이 났다. 엔간한 나무들은 뿌리째 뽑아 던졌고 제법 밑둥이 굵은 것들까지도 중동을 쳐서 쓰러뜨린 다음 그 위를 유유히 타넘었다. 바위돌들은 옆으로 밀어냈다. 골이 패인 곳은 주변의 흙을 퍼다가 메우고 돌출한 곳은 윗부분을 깎아내는 식으로 차근차근 평토 작업을 한 후에 우릉우릉 전진하였다. 일행은 대여섯 걸음쯤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랐다. 이장이 앞장을 섰고 삽을 들고 작은 관을 맨 인부 두 사람이 그 뒤를 쫓았다. 산에는 노인과 맨 후미에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칠순의 노인보다 더 헐떡거렸다. 굉음이 숲을 흔들었고 그러면 소나기처럼 물방울들이 쏟아졌다. 발밑은 미끄럽고 질척거렸으며 방금 파 뒤집은 곳은 발목까지 푹푹 잠기게 빠져들기도 하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거인의 뒤를 왜소한 졸개들이 숨죽인 채 쫓아가듯 다들 조금씩 헐떡거리고 있을 뿐 신령한 어떤 것을 훼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식에 목을 짓눌리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사내는 딱 한 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직선 거리로 친다면 100여 미터가량 올라온 상태였다. 꽤나 긴 장정이었던 것 같은데 고작 이런가 싶어 그는 적잖게 맥이 풀렸다. 마치 산등성이를 따라 커다란 바리깡을 밀고 올라온 것처럼 지나온 흔적이 뚜렷하였다. 썰렁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왠지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저 아래쪽으로 검게 젖어 번들거리는 도로가 있고 돌투성이 바닥을 드러낸 시내가 환히 내려다 보였다.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시선을 조금 들자 뿌연 안개빛 속에 마을이 어렴풋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너무나 조용한 풍경이어서 사람들이 몽땅 소개해버린 마을 같았다. 무슨 기억인가가 떠오를 듯도 싶었으나 굳이 캐보고 싶은 추억이 없었으므로 그는 금세 돌아섰다. 포크레인은 지치지도 않고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정상을 정복하고서야 전진을 멈출 것 같았다. 마침내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산에는 갑자기 이 모든 일들이 진절이 나게 느껴졌다. 우위를 뒤집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옷은 물걸레처럼 젖어 있었고 아랫도리가 온통 흙장아찌였다. 구두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역겹고 진절이 처지는 감정은 일상을 통해 이미 매우 낯익은 것이었다. 어찌 낯익은 것이기만 하랴. 타액처럼 뱉어내고 또 뱉어내어도 언제나 다시 고여들곤 하던 그런 것이었다. 사내는 황망히 담배를 더듬어 찾다가 노인을 의식하고서 포기하였다. 산 중턱쯤에 해당하는 지점이었다. 아카시아 숲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진 그 안에 잡초만 무성한 빈터가 나타나고 거기에 얼른보아 대여섯 기의 무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비문도 상석도 없는 그 무덤들은 하나같이 잡초더미 속에 묻혀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조상 없는 후손 없듯이 임자 없는 무덤이 어디 떠노. 이장이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하였다. 그런데도 이 꼴 좀 보라카이. 조상 무덤 하나 돌볼 줄 모른다 하는 그기 위에 말이나 됩니까? 요새 인간들은 짐승이나 다를 기 하나도 없다 카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아무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 않고. 사내는 그러나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장을 앞세우고 모처럼 이곳을 찾았던 게 어느 해 일이었던가. 추석도 한참이 지난 때였는데도 땀깨나 좋게 흘렸던 기억뿐이었다. 숲을 헤치며 없는 길을 더듬어 오르내리느라고 넌더리 나게 고생을 했던 것이다.
그때도 이장은 똑같은 말을 했고 그 또한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굳이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도 한 해에 한 번 낫지를 해주는 유일한 일가부치가 이장이던 까닭이었다. 이 산에는 흩어져 있는 묘가 조사된 것만도 50개가 넘는데 그중에 자진해서 이장하겠다고 신고한 거는 불과 스물 남짓이라 안 합니까? 두고 보이소. 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는 결국 도자로 밀어버릴 거구만은. 이장은 쯧쯧 혀를 찼다. 공고시 아닌 이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공병대가 투입된다더라고 덧붙였다. 갑자기 이 산 일대가 군에 수용되면서 벌어진 소동이었다. 제때 신고하여 이장비 몇 푼을 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장 덕분이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를 도맡고 나선 것도 이장 스스로 작정한 노릇이었다. 고맙게 생각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으므로 사내는 이장에게 다소간 미안스러운 감정이 없지 않았다. 이장은 대여섯 개의 무덤 중 하나를 용하게 가려내어 그 앞에다 한지를 깔고 간략하게 제상을 차렸다. 북어 2마리와 사과 배 1개씩 그리고 대추 한 줌이 다였다. 술은 한되들이 막소주였다. 바닥이 질척하여 무릎을 꿇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내는 이장이 하는 대로 어설프게 신용만의 절을 2번 올린 다음 종이컵에 따랐던 술을 3번에 나누어 봉분 위에다 끼얹었다. 나라 맹이라 우짤 수 없이 집을 헐락하이 조상님은 놀래지 마시라고 잘 고하소. 늙은 인부가 말하였다. 어명임더 하고 30은 고하소. 이장이 목청을 높여 외쳤다. 아재요 놀라지 마소. 어명임더. 어명이라고? 사내는 입을 다문 채 늙은 인부의 얼굴을 머쓱하게 쳐다보았다. 짓무른 눈꼬리가 고물고물 웃고 있었다. 이장은 다시 삽질하는 신용을 3번 하였다. 그때까지 뒷전에 조용히 물러서 있던 포클레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릉부릉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그 커다란 삽으로 가볍게 흙을 한 삽 떠올렸다. 길길이 자란 잡초와 촘촘하게 쩔은 떼짱이 뭉턱 뜯겨나가자 땅속에 얼기설기 벌었던 나무 뿌리들이 허옇게 뽑혀 나왔다. 아이고 무섭다. 저기다 아카시아 뿌리 아이가. 그때까지 별로 말이 없던 노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 탄성을 내질렀다. 차라리 거랑가에 묻더라도 가시난고 밑에는 묻지 마라 않카나. 저것들 때문에 위에 자민들 편했겠노. 노인은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쥐어짜듯이 잔뜩 구긴 채 머리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봉부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싱겁게 헐리고 말았다. 4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굳게 잠겨있던 세계치고는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을 사내는 하고 있었다. 덩치가 작은 인부가 나서서 파여진 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해 보더니 누런 금리발을 번쩍이며 포클레인 기사를 향하여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이쪽 안 있나? 발집게를 한 번만 살짝 떠봐라. 아주 살살. 마치 기계가 스스로 그 말을 새겨듣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주춤주춤 다가섰고 곧 지시받은 지점을 겨냥하여 아주 신중하게 외팔을 뻗었다. 은빛의 커다란 삼날이 정확하게 그곳에 닿자 주문대로 가볍게 살짝 흙을 걷어 올렸다. 마 됐다. 됐다 카이. 손으로 포크레인을 밀어내기라도 할 듯이 황금 이빨이 재빨리 가로막고 나섰다. 철커덕 소리를 내며 포클레인이 양순하게 물러섰고 그러자 삽과 호미와 몽당 빗자루를 챙겨든 인부들이 파 젖혀진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다. 흙은 검은 빛이었다. 일대가 모두 사석층인 듯 싶다고 나이 많은 인부가 말하였다. 몇 자리로는 별로 좋은 땅이 못 된다고 작은 인부 쪽이 덧붙였다. 나무 껍질처럼 자잘하게 부서진 암청색 자갈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인부들이 호미와 손을 사용하여 조심스레 검은 흙을 긁어내자 그 아래로 황토층이 조금씩 드러났다. 역시 객토를 한 모양이라고 나이 많은 인부가 또 중얼댔고 맞장구를 치듯 작은 인부가 머리를 끄덕거렸다.
인부들의 손이 한결 더 곰살맞고 진중해졌다. 결 고운 황토 속에서 유골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냉기 같은 침묵이 잠시 떠돌았다. 좌남 우녀의 합장묘라고 했다. 40여 년 세월 동안 고인들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믿어졌다. 늙은 인부들이 구덩이 속에 웅크리고 앉은 채 호미로 조심스레 흙을 긁어내고 비질을 해가면서 두개골이며 뼈조각 하나하나를 집어냈고 또 그것들을 칠성판 위에다 원래 모양대로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었다. 유골이 성치 못하네요. 짓무른 눈으로 등 뒤를 힐끗 돌아보며 나이 많은 쪽이 말하였다. 시신은 많이 상했던 모양이구마는. 안 그렇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목을 외로 꼬았고 이장은 헛기침을 하였다. 사내는 가볍게 얼굴을 붉혔다. 특히나 남자분이 심하구마는. 그제서야 노인은 젖은 얼굴을 굳은 손바닥으로 훔치면서 혼잣말처럼 두어 마디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만치 험한 시상 지내온 거 아닌가. 그래 알고 마 하던 일이나 야물게 하소. 먼지처럼 미세한 안개비가 그 위로 푸설푸설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칠성판 위에 누런 뼈 조각들을 비비대며 나란히 누워있는 두 분의 모습이 지금까지 지레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불행하거나 끔찍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인부들이 그것을 창호지로 싸고 300끈으로 7매듭을 지어 묶는 것을 그는 무연히 지켜보고 있었다. 텃밭 한 귀에 처진 차일이 혼자서 비해졌고 있었다. 날씨는 여전해서 좀처럼 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안개비가 자욱하게 흩날리는 하늘은 아침보다 더 음울해지고 있었다. 젖은 자일차락 한쪽이 무겁게 펄럭이고 있는 텃밭까지 그들은 묵묵히 하산하였다. 이번에도 일행의 앞장을 선 것은 포클레인이었다. 거인의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산을 내려온 포클레인은 텃밭을 지나 곧장 그 아래도로로 내려섰다. 그곳엔 언제 왔는지 4톤 트럭이 한 대 적재함의 맨 뒤쪽 가림판을 내려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포클레인이 트럭 꽁무니로 바짝 다가섰다. 포클레인은 마침내 트럭의 적재함 위로 난짝 올라앉았고 앳된 얼굴의 포클레인 기사가 운전석에서 침착한 거동으로 기어나와 적재함 가림판의 운두를 밟고 길바닥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그는 곧장 트럭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가림판을 세워 철컥철컥 고정시켰다. 이장에게서 품삯을 세매 받은 사람은 포클레인 기사가 아니었다. 그때서야 트럭 운전석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천천히 몸을 드러냈는데 뜻밖에도 넥타이 정장 차림이었고 나이도 진작 50줄에 들어선 듯 싶었다. 셈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면서 잠시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셈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손을 잡는가 싶더니 금세 등을 돌렸다. 트럭은 1분도 더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다. 저 사람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카이. 이장의 말이었다. 손 없는 다리랍고 이달 들어 맨날 2탕씩 뛰는 기라. 나도만 첫날 만날 적자 보는 농사 고만 치아 뿌리고 읍내 나가서 장의사나 체리스마 싶으다 아이가. 요새 시골서 되는 사업은 그뿐이다 않카나. 돈벌이로 하마 거기 10번은 더 쉽지러 하모. 노인의 대꾸였다. 어데요. 도둑질 빼고는 시상에 수분 돈벌이는 없다 아입니까? 인부 중 한 사람의 대꾸였다. 젊은 이장이 또 말하였다. 돈만 벌 수 있으마 뭐를 해도 개안타카이. 요새 양반 상놈 따로 있는 거 아이라 하는 거는 돌질 않아도 다 아는 기고. 종가제실 개수한다고 관자당 얼매씩 걷어내란 소리 들은 지 한 해가 넘지만은 누구 하나 귀담아 듣기나 하나. 내삼아 그쪽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인부들이 텃밭 가장자리에 좀 움푹한 곳을 택하여 새끼 4타래를 2개씩 나란히 쌓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수습해온 유골이 담긴 관을 올려놓고 두어 되박의 석유를 끼얹었다. 그들은 다시 술을 치고 2번씩 절을 했고 늙은 인부들의 조언대로 노잣돈 몇 푼을 올려놓고 나서 이번엔 이렇게 외쳤다.
아재요, 불나심더. 얼른 나오소. 아재요, 불나심더. 퍼뜩 나오소. 사내는 입을 해 벌린 채로 웃고 있었다. 체구가 작은 인부가 노잣돈을 챙긴 다음 라이터를 켜댔다. 순간적으로 불이 확 타올랐고 그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주춤 물러섰다. 시뻘건 불꽃이 금세 관을 에워싸고 무섭게 웅웅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였다. 얼추 두어 시간은 태워야 됩니다. 썩은 나무 등걸들을 주워다가 불길 속으로 한참 던져놓고 나서 인부들이 술잔을 돌렸다. 나이 많은 인부가 어디서 북어를 꺼내더니 삼날 위에다 놓고 호미자루로 자근자근 두들기며 중얼댔다. 상가에는 늘 술이 있어야 되는 기라. 안주는 이거만 됐고. 자, 한 잔씩 하이소. 위에 맹숭맹숭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날씨도 썰렁하고. 그랬다. 여전히 재질거리고 있는 날씨도 날씨지만 무엇보다 흠뻑 젖은 옷이 문제였다. 우이들을 챙겨 입었다고 해도 결국은 내의까지 젖어 있었다. 권하는 대로 막소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으면서 사내는 가볍게 진저리를 쳤다. 살갗에 눅눅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몹시 지겨웠던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 앞으로 조금씩 다가섰다. 기름 냄새는 더 이상 없었다. 새끼 타래가 돌돌 말린 채로 줄줄이 불꽃을 피어올리고 있었고 젖은 나무 등거리며 청솔가지들이 부지직 부지직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몽글몽글 토해낸다. 그들은 불을 둘러싸고 둥그렇게 선 채 다시 술잔들을 주고받았다. 얼굴들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무릎과 앞섭이 김을 내며 꾸덕꾸덕 말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적당히 돌아서거나 비스듬히 자세를 바꾸어가며 젖은 옷을 고르게 말리려고 노력하였다. 노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닫힌 공간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기분이었다. 아이들 서너시 개울바닥을 뒤지고 있다. 고동이며 가재를 잡느라고 오후 한나절 내내 그러고 있는 중이다. 투명한 수면 위에서 난반사하는 햇빛 때문에 눈앞이 자꾸만 어룽해진다. 그래도 신눈을 두릿거리면서 한사코 물속을 들여다본다. 바위 틈 서리에 다닥다닥 달라붙은 검은 고동들이 혀를 길게 빼어문 채 움찔거리는 게 보이고 또 간혹가다 돌팍 밑을 설설 기어다니는 가재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것들을 집어내는 일은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가재는 손이 닿기도 전에 뒷걸음질로 재빨리 달아나 버린다. 자칫하다간 집게발에 호되게 물어뜯기기도 한다. 하도 열심히 코를 빠뜨리고 헤매는 통에 머리가 다 어찔어찔하다. 갑작스레 머리를 쳐들다가 그만 물속에 픽 고꾸라지기도 한다. 얕은 곳을 골라 다닌다고 해도 어차피 옷은 젖어 있게 마련. 아이들은 낄낄거리고 웃다 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물탕을 끼얹는다. 아이들이 모래톱 위로 줄줄이 기어 나온다. 젖은 옷들을 일제히 벗어 던진다. 하지만 계집애는 그럴 수가 없다. 사내 애들이 짓궂게 장난질을 건다. 기어이 계집애의 울음보를 터뜨려 놓고서야 얌전해진다. 햇볕은 온 누리를 가득가득 채우며 넘쳐나고 있다. 그렇듯 밝고 따뜻한 빛의 물이 저쪽에 마을이 동두렷이 떠올라 보인다. 한껏 기운 오후에 너무나 고요한 평화가 거기에 있다. 저승이라 하는 게 정말로 있기는 있는 거가? 문득 노인의 물음이다. 칠순의 노안이 술기와 불기운으로 연시처럼 붉게 익어 있었다. 그거를 누가 알겠는기요? 인부 중 나이 많은 쪽에 대꾸. 달나라 갔다가 왔다는 사람은 있어도 저승댕기 온다 하는 사람은 텔레비에도 안 나오 있거네. 아이라카이. 금리빨의 인부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진작에 갔다 왔고 우리 마실 김면장도 저승까지 불이 갔다가 개우 돌아왔다 안 카든가. 매전면 김면장 말인교? 이장의 물음이다. 하모, 기냥반 재작년 가실인가 읍내 누구 환갑잔치에 갔다 오다가
마실 앞 개골창에 꼬라박혔다 아입니까. 과음해갖고 그래 된기라. 거지반 죽은 거를 마침 마실 청년이 보고 어부다 놨더니 꼬박 사흘 밤낮을 인사불성타가 위에 살아난기라요. 얼마나 반갑겠노. 식구들이 울며 불며 붙잡고 물었더니 기냥반이 실성한 사람 멘치로 한참을 실실 웃어 쌌더니만은 실토하는 말인즉 이랬다 안 합니까? 저승사자한테 붙잡혀갖고 염라대왕 앞에 끌리갔더라 안 가나. 아이고 내가 고마 저승문턱을 넘어 뿌렸구나 생각하이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 내 일에 불귀의 객이 될 줄만 알았더면 집 나설 때 고 귀여운 손주 새끼 고추라도 한 번 더 만져볼 거를 생각하이 억장이 무너지더라 안카요. 그래 무신수가 없나 싶어 가마히 보이꺼네. 염라대왕 쉼이가 관원장 그것매로 닷발이나 되더라고. 옳지 싶어 그만 그거를 잡고 죽자사자 매달렸다 안카나.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리 보내도고 안 그러마 이놈의 쉼이 몽줄이 뽑아 뿌릴 끼다 극함 싫어 말이제. 그랄 거네 염라대왕도 영 못해보겠던지 이놈아 도로 보내줄 테니 지발 수염이나 놔라 극하더라고. 그러자마자 눈이 번쩍 떠지더라 안 합니까. 그 어른 헛소리할 양반은 아이지러. 이장의 맞장구다. 없는 말이 위의 시상에 나돌겠습니까. 저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만 봐도 저승은 확실하게 있는 기라예.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하모. 노인이 연신 머리를 주걱거렸다. 노린내 비슷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것은 진작부터였다. 불길이 절정을 넘어 조금씩 숙져가고 있었다. 인부가 수석거리자 빨간 불티들이 점점이 떠올라 뿌연 안개빛 속으로 묻혀들었다. 맨 위에 놓여있던 그 작고 초라하던 관은 이미 형체가 없어졌다. 눈가가 짓무른 나이 많은 인부가 술과 화기 때문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채 나무꼬챙이로 한 도막을 꺼내어 톡톡 두들겨 보더니 다시 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붉은 숯덩이며 덜 탄 나뭇가지들을 끌어모아 불길을 다시 살려놓았다. 척척하던 옷이 대충 말라 있었다. 약골의 인부가 투성이 장화를 벗더니 질척한 발을 내밀어 말리기 시작하였다. 이장은 좀 언짢은 표정을 지었을 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은 변함없이 부드럽게 풀어져 있었다. 사내는 자신도 젖어있을 발을 뽑아내어 보송보송하게 말리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하였다. 이유는 없었다. 옷이 눕는 듯한 예의 냄새가 코 속으로 언뜻 스며들곤 하였다. 그러나 그다지 불쾌한 느낌은 아니었다. 불길이 다시 사그라들기까지 그들은 한참을 더 기다렸다. 조금씩 지친 탓인지 이번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바람소리가 젖은 풀잎들을 흔들며 이따금 쏴쏴 지나갔고 불 속에서 간혹 무엇이 탁탁 튀는 소리가 났을 뿐이었다. 드물게 뻐꾸기 울음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꾹꾹 하다가 말았다. 비가 그칠 모양이라고 사내는 생각하였다. 그로서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을 포함한 인부 둘, 그렇게 늙은이들은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깨어있는 두 사람은 왠지 눈길을 마주치기가 어색하였다. 골똘히 궁리해 보았지만 별로 나눌 말이 없었으므로 오랜만에 담배를 한 개비씩 나누어 물었다. 형님은 아직도 혼잡니까? 문득 이장이 물었고 사내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와 내둥 그라고 삽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웬만한 사람 하나 들어 앉히소 그마. 이번에도 사내는 잠자코 웃기만 하였다. 네 사는 거는 괜찮나? 한참 만에 사내가 문득 물었다. 우루과이 어쩌고 해서 갈수록 힘들다며. 애들은 몇이라고 했지? 서희 아입니까? 시무룩한 대답이다. 언제 신바람 나서 농사 지은 적 있습니까? 네. 땅 파먹는 재주밖에 배운 게 있어야지요 뭐. 아들 키워서 내보낼 때꺼정
그냥저냥 버티야지 우얄 띱니까. 그래야지. 어쨌거나 자네 참 장하다. 못 남기지요 뭐.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텃밭 여기저기에 서 있는 복숭아 나무들을 향해 사내의 무심한 눈길이 열려 있었다. 진작 베어냈어야 할 그 늙은 나무들이 아직은 풋내나는 열매들을 엉성하게 매달고 있었다. 붉은 숫덩이와 짚을 태운 잿불 속을 샅샅이 헤집어가며 타고 남은 뼈조각들을 죄 골라내고 보니 제법 많은 양이었다. 하기야 두 분의 것이 아닌가. 인부들이 삽 위에다 그것을 담더니 빈 소주병으로 득득 갈았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 잘게 바수어진 다음 어디서 났는지 두터운 비료 푸대에 쓸어 담아졌다. 저 개울로 가서 한 줌씩 뿌려주소. 인부가 사내에게 내밀었다. 그는 얼른 손을 내밀지 못하였다. 대신 이장이 받아들고 앞장을 섰다. 두 사람은 도로를 가로질러 묵묵히 개울로 내려갔다. 그새 냇물이 조금 더 불어났고 당연히 황토빛도 더 짙어져 있었다. 자, 한 좀 집으소. 이장이 말하였다. 그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굳이 거부할 것도 없다 싶었다. 그는 비료 푸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심상하게 한 줌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그는 물 위를 향하여 그것을 내던졌다. 잿빛 먼지가 조금 일었다. 한 번 더요. 사내는 주문대로 한 번 더 그렇게 하였다. 한 번만 더 하소. 사내는 한 번을 더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이장이 나머지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버렸다. 사내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손을 씻었다. 물은 탁하고 차가웠다. 새벽 일찍 고향을 떠난 고인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해질녘에 닿은 곳이 이 마을이라고 했던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아마도 이쯤에서 주저앉아 지친 발을 물에 담그고 지는 노을을 망연히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그러자 문득 등허리가 한정없이 허전해지면서 으스스 오한이 일었다. 내가 복숭아 두 알을 외간의 밭에서 따왔고 선이 고 기집애가 그것을 냇물에 씻고 있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맹세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사내가 따귀를 때렸었다. 거친 욕설과 함께. 그가 뭐라고 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왁살스럽게 선이 손을 잡아 끌고 징검다리를 성큼성큼 건너뛰던 그자의 뒷모습을 눈물 그릉그릉한 눈으로 바라보던 기억만 잊히지 않고 또렷이 남아있다. 화인처럼 또렷이. 사내는 진저리를 치면서 허리를 폈다. 그새 날이 좀 들기는 한 모양이었다. 안개비처럼 뿌연 허공 저 너머에 고향 마을이 어룽어룽 떠 있었다. 지독한 오한과 허기가 몰려들었다. 이제 읍내로 나가서 따끈하게 욕이나 허세. 사내는 서둘러 앞장섰다. 이가 소리를 내며 딱딱 마주칠 정도의 오한이었다.